이런 흙이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방사선 핵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라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라돈이 이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게 돼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라돈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듯이 우라늄 238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 불안정한 우라늄 238에서부터 점점 이제 안정화된 상태로 나오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 라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거 내용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체 내부에서도 실제로 자연 방사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주된 피폭원은 우리 몸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방사선이 있는데 칼륨 40이라고 하는 요 물질에서 자연적으로 방사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런 방사선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연간 약 2.4mm 시버트의 이러한 방사선을 받게 되는데 이런 방사선을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위험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위험한 건 없고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자연적으로 맞는 방사선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크게 반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방사선에 대해서 한번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표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방사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사선원의 유입으로 기인하지 않은 특정 지점의 환경에 존재하는 이온화 방사선의 수치를 측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공기 중으로 이렇게 흡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나 물 섭취를 하면서 오는 게 있고, 우리 육지, 아까 지각이라고 했었던 그거 육지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우주에서부터 오는 이런 우주 방사선 이런 것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주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고도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즉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받는 방사선의 양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게 될 건데, 자, 여기는 인공방사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음식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서 뭐 칼륨 40이다 라고 해서 있는데, 이거는 바나나,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맛있게 드시는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나나를 안 드시는 게 아니라 바나나 맛있게 많이 드셔도 됩니다. 사실 굉장히 극소량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드셔도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방사선의 큰 종류 중에 이제 인공방사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공방사선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 인류가 인공적으로 이 방사선을 만들어낸 것을 보고 우리는 인공방사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공방사선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사선이 있습니다. 맨 앞에서도 그 여러 가지 방사선을 이용한 사진들을 가지고서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X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흉부 촬영을 한다든지 똑같은 엑스레이를 이용을 하는 거지만 이제 장비가 조금 다른 CT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핵약 검사 그리고 방사선 치료 이렇게 의료 쪽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사선을 우리는 인공 방사선 중에 의료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방사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사선 낙진이다 라고 하는 인공 방사선이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방사선 낙진 즉 폴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핵무기 원자폭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핵무기를 시험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폭발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플루토늄이나 아니면 우라늄 같은 이런 방사선을 내는 물질들이
결국에는 임계치를 벗어나면서 그냥 한 번에 자연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방사선을 내는 물질들이 폭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사선 물질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예전 미디어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발이 되고 난 이후에 이 폭발된 이 구름들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대기 중으로 폭발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죠? 대기의 흐름을 타고 전부 다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면서 일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쭉 떠돌아다니다가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방사선 낙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무기 시험 후에 어떤 방사선 핵종이 우리의 생태계로 유입되는 것을 보고 방사선 낙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있는 물질을 사용을 하는 거긴 하지만 우라늄이라고 하는 자연상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로 이제 이용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이 방사선 우라늄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폭탄이다라고 하는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공방사선의 카테고리에 넣어놓고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많이 쓰시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약 한 60에서 70% 정도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방사선들도 우리가 인공적으로 발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라늄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 시설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한 방사선 중에 X선을 이용한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몸에 남아있거나 하진 않는데, 핵의학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종이 이제 남게 돼요. 그러면서 의료 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 이제 방사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인공 방사선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실험을 목적으로 위해서 방사선 핵종을 또 사용하게 되면 실험실에서 나오는 핵종이 있고, 또는 실험실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사선 핵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 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방사선을 취급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공적으로 발생시키는 방사선이기 때문에 인공 방사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면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방사선이 굉장히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건물들에 들어갔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하는 이런 연기 감지기 안에도 방사선 핵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시계 중에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 뭔가 이렇게 초록불로 이렇게 빛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형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형광 물질도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롭게 잘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방사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봤고요. 이제 방사선사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사라고 하는 이런 직종이 있습니다. 방사선사는 이 의료 기사에 포함이 되고요. 법률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사라고 하는 직종의 업무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 정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 영상 진단기,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 그리고 방사선 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사선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즉
방사선학과에 일단은 방사선학과를 졸업을 하셔야만 하고요. 졸업 직전에 이제 국가 시험을 통해 가지고 면허를 이제 우리가 이제 면허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방사선사 직종에 근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면허는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면허가 이제 발급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인데요. 자, 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양하고 이 과목은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사선학과에서 우리가 전공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인체 해부학을 배우게 됩니다. 인체 해부학. 앞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영상들을 맨 첫 장에서 보셨었는데 실제로 영상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가지고서 진단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 내부에 대한 것들 또는 외부에 대한, 즉 우리 인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약들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이런 약들을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검사 또는 치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린 생리학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응용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학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방사선 장비들이 모두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과정들 내에는 실제로 수학에 대한 응용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학도 굉장히 잘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리라고 하는 이 물리 법칙을 통해 가지고 방사선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강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예측들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사선 물리학을 따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공학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방사선학과에 안 어울리는 과목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앞에서 법률에 나와 있듯이 어떤 방사선 전리 또는 비전리 방사선, 초음파 장비 이런 각종 장비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전기적인 작동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전자공학도 이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뭐 근결국계 영상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영상 정보학. 자, 그리고 방사선 계측학이다라고 하는 것도 배우는데 방사선 계측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떠한 방사선을 내는 물질 또는 우리가 어떠한 엑스레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의 양이 얼마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사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러한 양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그런 과목이 방사선 계측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기기에 대한 것도 배우고요. 뭐 흉복부 영상학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즉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높은 전리 방사선일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 DNA를 파괴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DNA 작용을 파괴를 하게 되면 세포는 이제 죽게 되는 거고요. 이런 세포들이 죽게 되면 어떠한 장기의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장기의 손상이 계속되게 되면 개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사람에 대한 이런 생명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사선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는 방사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방사선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도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 방사선학과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음파 영상학도 당연히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산 단층 영상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T 촬영을 얘기를 합니다. 엑스레이를 이용을 하고요. 자기공명 영상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MRI 촬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MRI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이 아니지만 비전리 방사선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자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NA를 파괴하고 세포를 죽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는 정상세포가 아니라 종양
이 종양세포들을 우리는 치료를 목적으로 위해서 방사선을 사용을 하는데, 이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린 방사선 치료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계학 기술도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영상학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는데, 자, 이거는 심혈관은 심장혈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부학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코로너리 아테리라고 하는 요런 내용들, 여기에 관련된 심장에 관련된 혈관들을 주로 보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병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장치들과 영상들이 모두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의료 영상 처리라든지 이런 디지털 의료 영상들을 보관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해부학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치과에 가보시면은 치과에서도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파노라마 촬영이라든지 이런 치아 관련된 이런 방사선 촬영도 저희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사선사 국가고시는 뭐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 필기하고 실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방사선 이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의료관계법규, 그리고 응용에 관한 거, 그리고 마지막 3교시 실기시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국가고시를 응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방사선학과가 취업하는 분야를 좀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보면 병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 그 다음에 공기업, 연구소,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면은 영상의학과, 그 다음에 방사선 종양학과, 해기학과, 심장내과, 신경외과, 특수검사부, 방사선 안전관리실 등등 뭐 다양한 병원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산업체로 가게 되면 방사선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비파계 검사, 공항 세관 이런 것 등에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항 세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공항을 이용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 캐리어 있잖아요. 이 캐리어 검사하는 거, 캐리어 검사를 하게 되면 열어보지 않고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하죠. 그리고 공기업은 한국수력 원자력 중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식약처도 있는데, 식약처는 이제 방사선 이제 안전기기,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수입해 올 때 이런 각종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제 방사선 관련된 다양한 연구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사 면허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건기술이나 보건행정 또는 군병원, 군무원 쪽 해가지고 공무원 등으로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진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산업체 쪽에 진출 분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자, 산업체에서는 비파기 검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자동차 부품이나 뭐 항공기 소재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만든 어떠한 금속을 녹여서 어떤 모양을 만들었으면, 그 만든 모양에서 이제 어떠한 크랙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 만들어진 물건을 실제로 깨거나 부시지 않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물등 소재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파이프에 용접을 했을 때 용접이 제대로 됐는지, 어떤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각종 이런 부품 검사, 소재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방사선을 식품에다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품에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식품이 있었을 때 그냥 방사선이 지나가게끔 해가지고 여기에 음식에 남는 방사선은 전혀 없고요. 이 안에 있는 뭐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멸을 시키는 그런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식품의 이 보존 기한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감자가 있겠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에 그냥 두게 되면 싹이 나게 되는데, 이 싹 안에는 이 독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싹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자에다가 방사선을 조사를 해서 이 싹이 나지 않게끔 하는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쪽을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쪽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병원 보면 일단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해계학과, 심장내과, 신경외과, 특수검사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뒤에서도 한번 보겠지만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를 영상화해가지고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이 질병의 진단이라든지 어느 정도 됐는지 여러분들 병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암 환자가 있으면 암의 1기다, 2기다, 3기다, 아니면 4기 또는 말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만든 영상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이 방사선을 통해 가지고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아까처럼 우리 몸에 이 세포 중에 종양세포 있죠. 예, 이런 종양세포들만 따로 우리가 이제 사묘를 하게끔 해서 암세포가 자라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 그래서 암세포가 자라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암을 치료를 하는 그런 목적을 통하는 하는 과가 방사선 종양학과가 되겠습니다. 자, 해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하는 방사선을 이제 내뿜는 약물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혈관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구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삼키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체에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화학적 상태를 영상화하거나 또는 우리가 입으로 섭취를 한 다음에 갑상선, 즉 이 사이로이드 쪽으로 우리가 방사선 동위원소가 집적되게 해가지고 이 사이로이드 캔서, 이 갑상선 암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해계학과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장내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심장혈관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코로너리 아테리라고 하는 이 심장혈관, 심장을 먹여 살리는 이 혈관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심장 혈관이 이제 좁아지거나 혈액이 통하지 않게 되면 심장에 엄청 큰 위해가 가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혈관들 막힌 것을 뚫고 스텐트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피가 잘 돌게끔 해서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는 이제 뇌나 척수 같은 이런 신경계통에 수술을 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자, 여기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하는 코발트라고 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서 뇌에 있는 종양을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할 때 이때도 방사선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수검사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선사의 그 업무 범위에 있었듯이 초음파를 다룰 수가 있는데 이 심장 초음파하고 경동맥 초음파를 우리가 실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병원 중에 이제 영상의학과는 어떤 과가 있는지 좀 보게 되면 앞에서 봤었던 영상의학과는 그냥 하나의 과의 통칭 명칭이고요. 이 영상의학과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촬영 파트도 있고요. 혈관 조형, 그 다음에 CT, 그 다음에 투시 조형, 그 다음에 유방 촬영, 그 다음에 MRI, 그 다음에 상복부나 아니면은 산과 초음파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다양한 과들이 같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선종양학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사선 중에 이온화 방사선, 즉 엑스레이를 이용을 합니다. 엑스레이하고 이 전자선이라고 하는 전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암 중에서도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것으로 하는 이런 전문 진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해계학과는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이런 어떠한 방사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해부학적이라든지 생리학적 상태를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는 아까처럼 갑상선 암 환자들한테는 이제 구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 삼키듯이 꼴깍 삼키게 하고 갑상선으로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가 모이게끔 해서 갑상선 암을 치료를 하는 그런 의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심장내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과 혈관계통을 이제 하는 그런 내과의 한 분과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이런 것들을 진료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뇌하고 척수 같은 신경계통에 생기는 질환을 수술적 치료를 하는 데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메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절개를 하는 수술이 아니라 이 뇌하고 척수는 상당히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영역을 건드리게 되면 특정한 영역에 해당하는 기능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뇌 수술을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죠. 특히 뇌 같은 경우에 좌우 이렇게 반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부 가장 매우 깊숙한 곳에 종양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수술로 제거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코발트 60이라고 하는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방사선을 여기 한 곳으로 집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양세포에 이제 사멸을 저희가 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신경외과의 감마나이프 센터가 되겠습니다. 병원에 이제 특수검사부에 뭐 심장 초음파 이런 거 있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특수검사부 안에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방사선학과에서 배우는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병원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봤고요. 사실 병원에서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실제로 간호사분들이나 응급구조사분들 그리고 물리치료사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응급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응급구조사분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밀접하긴 한데 특히 물리치료학과 같은 분들은 우리 이제 방사선학과 출신 선생님들하고는 뭐 크게 접점이 없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떠한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수술 이후에는 특정한 자세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재활의학과로 많이 가시게 되는데 이 재활의학과에 의뢰를 해서 특정한 자세를 잡을 수 있게끔 재활치료를 한 이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 자세를 잡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즉 방사선학과 한 분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 여러 전문 직종 간에 이런 협업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환자를 잘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이 본 수업의 목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방사선학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자세히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 나가셔서 근무를 하실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